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가는 첫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지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3부입니다. 바로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베르테르가 친구 빌헤름에게 보내는 편지. 빌헤름, 나는 불행해. 활동력은 위축되어 불안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네. 소포가 자신한테 도착했습니다. 연보는빛 리본이 눈에 띄었어. 나는 리본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다네. 누가 보낸 거죠? 로테죠. 로테가 자신한테 보낸 소포를 보고 기뻐서 자포자기에 빠졌다가 또 소포가 도착하자 기뻐하고, 제가 감정 상태가 저 바닥에서 정상으로 마구 튄다 그랬죠. 왔다 갔다 조울증처럼. 그런 특성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군. 나는 로테와 헤어질 생각만 하고 있었어. 나는 도망치지 않으면 안 돼.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로테, 지금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진 로테에게는 이미 정해진 약혼남이 있었다. 알베르트라는.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알베르트는 너무 훌륭한 남자다. 여기에서 베르테르의 슬픔, 고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로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르테르, 저 세상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 알아볼까요? 애절한 이별의 슬픔을 감추고 있는 나에게 하필이면 로테가 그런 말을 묻다니. 자, 로테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자신은 이 상태에서 약혼남이 있는 로테를 사랑하면 두 사람 다 불행해질 테니까 내가 어디론가 떠나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저승에서? 약간 청승이 깊습니다. 지금 나이 어린 친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그 열정, 정열 이런 걸 또 생각하면 그들의 고뇌가 느껴지죠. 베르테르가 로테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또 만날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있어요, 로테. 안녕, 알베르트. 언젠가 또 만납시다. 자, 그냥 헤어지는 일상적인 장면인데 자신은 많은 의미를 담고 했죠. 그러자 로테가 농담하듯이 내일 하고 말했네. 이 말은 내 가슴을 찔렀어. 나는 영원한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천진난만한 아름답고 귀여운 아가씨는 자신의 이 슬픔을 모르고 내일 우리 또 만나요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두 사람은 가로수길을 걸어갔지.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달빛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네. 보리수 그늘에 정원의 쌀이물을 향해서 걸어가는 로테의 하얀 옷자락이 언뜻 보이더군. 나는 두 팔을 내밀었지만 로테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네. 굉장히 문학적인 문장입니다.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이 청년의 내면 세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조금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사다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 세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텍스트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간 가십처럼 재밌는 이야기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전기화학 엔지니어 립티스라는 분이 IQ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40인의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40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당 리스트 탑3, 인류 문명사를 통해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40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 3명. 당연히 뭐 서양의 사람들이겠죠. 여기에 뭐, 동양의 뛰어난 인물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들의 관심사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약간 재미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 문명사 인류사에서 가장 똑똑한 세 사람으로 누가 뽑혔을까? 예상할 수 있죠? 오늘 지금 주제가 괴테니까. 괴테가 여기 들어갔다. 작가, 과학자, 화가 순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누구겠습니까? 1등 괴테, 과학자 아인슈타인, 화가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르네상스? 답 나왔죠? 자, 1등은 괴테고 2등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3번 천재아가 레오나르드 다빈치입니다. 이들이 각각 1, 2, 3위에 올렸다. 흔히들 아인슈타인과 다빈치가 천재라는 것은 다들 알지만 한국에서 유독 이 괴테가 천재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대중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건.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다빈치를 넘어서서 1등을 한 사람이 괴테다. 이 정도로 서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제가 뭐 요 정도만 하고 재미로 봤으니까. 자, 앞의 내용은 재밌는 내용이고 가십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제가 볼 때는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읽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런 텍스트들 중에 하나가 호메로스의 텍스트도 있을 거고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도 있을 겁니다. 햄릿은 인류가 있는 동안, 인류가 뭐 멸망하지 않는 동안에는,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읽힐 텍스트다. 약간 예측할 수 있죠.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 작품이 매력적이고 또 읽으면서도 또 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소설을 읽을 때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게 대체 뭘까? 이 궁금증이 나서 제가 마구 텍스트를 뒤지기 시작해서 추론의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리.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이 보이시죠? 책 제목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넌픽션입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책 두께 보십시오. 1, 2, 3, 4,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 텍스트를 구해서 읽었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 독일 쪽, 특히 괴테와 관련돼서 요 부분을 따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저자가 아르놀트 하우저, 헝가리 태생의 독일 쪽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헝가리 태생인데 독일 쪽에서 활동했다. 독일어로 글을 썼고 예술사회학이라는 학문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951년에 영문판이 나왔다 그러고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거죠. 새로운 예술사로서 전 세계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책 좀 읽는데 하면 이 책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의 필독서라잖아요. 자, 좀 더 깊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놀트 하우저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부다페스트 출신이고 아트 히스토리안 예술사가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자이고 자 여기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왔는데 이분의 학문적 영역은 이쪽 분야 아트 히스토리에서 막시스트입니다. 막시스트. 막시즘에 기반해서 예술 사회학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시즘으로 예술 사회학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요 뒷부분 Social Structure on Art 이 부분입니다. 아트에서 사회적 구조로 예술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 관점에서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정립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르놀트 하우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깊게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비판적 관점도 한번 보셔야 되죠. 이분의 말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반발에서 이야기 비판적으로 본 분이 곰브리치입니다. 곰브리치? 우리가 보면 미술사 하면 곰브리치의 미술사 떠올리시죠? 이 곰브리치가 같은 영역이죠. 미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 곰브리치는 아르놀트 하우저의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사회적 결정주의로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하우저의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예술을 바라봤다. 이렇게 비판적 관점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서양 미술사 하면 곰브리치 아마도 아르놀트 하우저의 접근법 지금 문학과 예술의 사회학 이 제목 맞나요? 다시 한번 보고 와야겠는데 예,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는 영향력이 큰 게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다. 요 점도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놀트 하우저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독일과 계몽주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베르트와 베르테르의 논쟁, 자살, 특히 자살을 두고 일으킨 논쟁에서 제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와 독일의 관념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시민계급이 그들의 계급적 상황을 잘 의식하고 또 계몽주의의 성과를 완전히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데 비해 독일의 시민계급은 합리주의의 과정을 완전히 마치기도 전에 이미 낭만적 비합리주의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시민계급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성주의적 접근을 한 반면 독일에서 일어난 계몽주의는 너무 쉽게 낭만주의적 비합리주의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 하우저가 비판하고 있다. 독일 한번 보시죠. 유럽의 지도. 영국, 프랑스 보이시죠?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보이고 저쪽에 러시아, 폴란드가 보입니다. 폴란드도 땅 크죠? 자, 이 중간 사이에 독일 제국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의 비스마르크의 등장 이후에나 독일이
통일되죠. 그리고 근대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독일은 이렇게 많은 곳으로 쪼개져 있었다. 보시죠. 이렇게 지금 크게 잘라놓은 겁니다. 이게 바이에른주, 뭐 작센주, 뭐 함부르크주, 라인랄트, 뭐죠 이거? 아무튼 팔츠? 이름도 복잡하네요. 브레멘즈. 이게 지금 크게 자른 거고 200개, 300개, 400개 이런 공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대충 부릅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수많은 공국으로 2, 300개의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리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인들은 프랑스인의 궁정적, 귀족적 양식을 학생이자 제자로서 따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술가와 예술품을 수입하거나 프랑스 모델을 노예처럼 모방함으로써 그것을 고스란히 답습했기 때문이다. 200여 개나 되는 소국가들은 하나같이 프랑스 국왕과 베르사유 궁정을 모방하고자 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공국의 작은 나라들은 아주 큰 통일나라 부르봉 왕가를 이루고 있던 프랑스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모방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독일은 영주들로 특실거리지만 그들의 4분의 3은 거의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류의 치욕이자 재앙이라고 불릴 만하다. 자신의 영토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인류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독일의 동시대 시인인 한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전부 지금 아르놀트 하우저의 텍스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로 설명하지 않고 한번 보시죠. 그 시기에 소공국인 림펜부르크라는 소국의 궁정입니다. 누굴 흉내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흉내내서 이렇게 이 작은 나라의 작은 소국의 이 영주가 지배하는 곳에 큰 궁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단하죠. 아름답기도 하고 지금은 뭐 관광지가 되어서인지 많은 차들이 보이시죠. 1761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르테르의 슬픔이 1770년대 초반에 나온 작품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 그러니까 베르테르 같은 그 청년들이 이런 영주의 영지 속을 걸어 다녔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베르테르의 이 고뇌, 슬픔 이거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자, 지식인층의 소외, 하우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급 관리와 초등학교 교사, 세상 물정의 어두운 시인들로 구성된 지식인층은 사생활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공적 문제들에 대한 일체의 실천적 영향력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데에 길들어 있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자, 소위 말하는 중간층 지식인, 하급관리, 초등학교 교사들, 시인들, 소설가들, 작가들, 예술가들 이들이 공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다. 왜? 아주 작은 공국으로 나누어지면서 수많은 영주들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이들 지식인들의 비판 의식들은 손쉽게 제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지식인들이 낼 수 없었다. 이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프랑스에서 지식인들이 연대를 통해서 계몽주의의 그
지식을 이상을 조금씩 확대시켜 나갔다면 애초에 지리적, 영토적, 이 지정학적 문제들에 부딪혀서 독일 지식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간층 지식인들은 사회 현실과 일체의 접촉을 상실하고 점점 더 세상 물정에 어둡고 괴팍하며 고지식해졌다. 그들의 사고는 순전히 관조적, 사변적, 비현실적, 비합리적으로 되었고 그들의 표현 방식 또한 고집스럽고 극단적이며 난해해졌으며 남을 고려해서 글을 쓸 능력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남으로부터 교정이나 비판을 받는 것을 극히 싫어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이 하우저라는 이 사회학자가 독일 지식인들 18세기, 19세기의 독일 지식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이 아닌 수동성으로부터 목가적인 사생활의 이상을 속박된 외부적 삶의 강제로부터 내면적 자유의 이념을 그리고 범속한 경험적 현실에 대한 정신의 절대적 우월성이라는 이념을 발전시켰다. 자, 중간 계급의 이 하급관리나 교사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자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적 목소리를 못 내는 것 대신 이 지식인들이 택한 방식은 범속한 경험적 현실에 대한 정신의 절대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들어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 철학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맨 첫 번째는 아시겠죠? 워낙 많이 들어가서 사진이 조금 일러스트레이션이 조금 특이한데 보시죠. 칸트입니다. 칸트, 이마누엘 칸트, 그리고 피에테, 그리고 셸링, 시인이자 철학자인, 그리고 헤겔입니다. 사실 셸링과 이건 뭐 설명하지 않고, 자, 이들 4명 위대한 독일의 관념론자들, 독일 철학의 독일 관념론을 만든 위대한 철학자들. 이들이 한 건 범속한 경험적 현실에 대한 정신의 절대적 우월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들어보시죠. 젊은 반항아들이 부르주아지에 대해 결코 관용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문학은 질풍노도의 시대 이후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것이 된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입니다. 이게 이후에 독일 문학은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것이 된다. 왜? 자, 보시죠. 그들의 반계몽주의적 태도가 그랬던 것처럼 전제 정치의 횡포에 대한 반항과 자유의 권리에 대한 열광은 순수하고 진지한 것이었다. 질풍노도에서 낭만주의까지 이르는 독일 문화의 전체 형성기는 바로 이 시민계급이 주도했다.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해보죠. 괴테 하우스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장면은 괴테가 생활했고 보냈던 자신이 했던 공간. 괴테는 많은 독일 전역 또 유럽도 여행하고 하면서 많은 거처로 옮겨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베이스죠. 여기가 베이스 캠프.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괴테 하우스에 가시면 그 당시에 괴테가 생활했던 실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르주아지다. 잘 살았다.
그렇죠? 저택이고. 독일 문학이 이제 이 괴테 이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부르주아적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우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문화 담당 사회계층의 생활 태도는 시민화되었고 그들의 사고와 체험의 형식은 합리화 내지 혁명화되었으며 그리하여 내면적으로 자유로운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인간, 다시 말해 그들의 내적 자유에 상응할 만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지만 전통과 인습으로부터는 해방된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인간이 생겨났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게 곰곰이 읽어보시면 들어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베르테르라는 이 주인공 청년의 내면 세계를 보면서 야, 베르테르는 정말 독특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하우저의 이 책을,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이 부분을 읽고 딱 베르테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성도 갖고 있고, 혁명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낭만주의도 혁명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이들의 혁명은 어디로 가느냐면 내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좀 더 제가 깊게 말하면 독일 문학을 읽다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약간 이게 뭐야? 이 나중에 저기 어디까지 가냐면 헤르만 헤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문학을 읽으면서 좋아하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을 하우저가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면 세계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매력적인 부분이 이 내면 세계에 들어간 이 청년이 무엇에 반항하냐면 전통과 인습으로부터는 아주 맹렬한 반항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형의 정신적 인간이 생겨납니다. 이 지점이 괴테 문화, 특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순적인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아르놀트 하우저가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보시죠. 지금은 요 텍스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자네 글을 읽고서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완두콩을 세고 있건 강낭콩을 세고 있건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 세상의 모든 일은 따지고 보면 다 하잘것없는 것들일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열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을 위해 돈이나 명예, 그 밖에 무엇이고 손에 넣으려고 악착같이 덤비는 녀석들은 분명히 바보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읽고 어머니가 너도 우리 아들이 건전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공직자로서 또는 시민계급의 한 전문인으로서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데 픽 하고 비웃습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남의 이목을 위해서 이목 때문에 뭐 그럴듯한 직업을 갖고 그냥 평범한 생활에 안주하라는 거야? 난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청년이 반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통과 인습으로부터는 해방된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인간.
자, 정신적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청년은 대체 뭘 중요시하느냐? 자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유의 세계.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자, 스트루문트드랑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맞죠? 지금 이 청년, 이 신사가 자연 속에 서서, 위험 속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이상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르놀트 하우저가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 이상주의를 설명해 줍니다. 자, 레싱은 시인이죠. 질풍노도에 의해 합리주의가 극복되었다고 보는 것은 시민계급의 착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괴테의 초기 작품, 특히 젊은 베르테의 고뇌, 우리가 읽고 있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레싱입니다. 독일 이상주의를 끌어갔던 이 사람은 괴테의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배계급은 세계의 의미란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일체의 견해를 환영한다. 자, 잘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지배계급은 세계라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왜? 세계를 이해하면 내가 취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득이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적 방식을 지배계급은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들을 내면화함으로써 모든 문제는 내면화돼 버립니다. 정신적 발전의 혁명적인 방향을 딴 데로 돌렸으며 시민계급으로 하여금 실제적 해결이 아니라 관념적 해결에 만족하도록 부추겼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들 칸트와 헤겔, 아까 뭐 피에트도 나왔고 셸링도 나왔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요 두 사람만이 생각해 보죠. 칸트와 헤겔. 이들은 어디로 문제를 끌고 갔는가?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이게 이제 독일 관념론이라는 건데 이게 지배계급은 훨씬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왜? 독일의 관념론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해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자, 하우저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아주 모순적이라고 지금 아르놀트 하우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독일 철학은 이미 칸트에서부터 당시의 교양 있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문외한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데다 그 난해함이 곧 사고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되는 전문 용어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인가요? 뭐 하여튼 여러 철학 서적들 그리고 헤겔의 여러 철학 서적들 읽어보십시오. 잠듭니다. 왜? 어려우니까. 이 어렵다라는 이유는 전문 용어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우저의 설명이고 독일인들은 서유럽에서 높이 평가받는 단순, 냉철하며 확실한 진리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지금 프랑스와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사변적 구성과 복잡성에 대한 그들의 애호는 일종의 진정한 정열로까지 발전하였다. 굉장히 좋네요. 프랑스와 영국으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대해서 독일의 관념론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지식인들은 사변적 구성에 집착하게 됐다. 이 사변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떠올린 텍스트가 있는데 성악 집요입니다. 누가 썼다? 퇴계? 아니고 율곡입니다. 헷갈려서. 율곡 2. 우리나라 그 대표 성리학자죠. 대단히 사변적인 사유를 기본으로 한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 읽을 수 있을까요? 한문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접근 방식이. 결국 성리학도 인이예지라는 사단,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사단 칠정론 아시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텍스트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한국도 어쩌면 독일의 관념론적 사변적 방식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왜? 우리 뿌리에 성리학이라는 위대한 관념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독일의, 영국의, 프랑스의 실증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철학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독일 관념론이 더 가깝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전통적인 것으로 이런 지금 추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확신은 아닙니다. 제가 뭘 한다고. 독일 시인과 철학자들의 추상적 사고와 비이적인 언어 속에 나타나는 비현실주의는 그들의 과장된 개인주의와 독창성에 대한 병적인 집념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자, 아르놀트 하우저가 지금 독일 이상주의 관념론을 이렇게 병적인 집념이라고, 칸트의 텍스트와 헤겔의 텍스트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독일 지식인층이 그들에게는 불어되었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정신적 고고함과 독자성을 통해 보상하고 더 높은 차원의 정신생활로 정치적 특권에 상응하는 엘리트로서의 예외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에 표현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칸트와 헤겔, 피에테와 셸링, 이런 사람들이 왜 괴테를 포함해서 왜 이런 텍스트들을 내놓는가? 관념론적이고 신비적이고 내면화된 사변적인 텍스트를 쓰는가? 이유가 단순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지식인으로서 낼 수가 없었다. 차단되어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국가가 쪼개져 있었고 근대 국가의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고 영주가 자기 마음대로 공국, 아주 작은 왕국을 마음대로 전행하는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불가능했다. 연대할 수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면적 세계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의 공부를 좀 더 신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특권적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다. 예외적 위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야, 정치적 목소리 못 내니까 너희들 그 내면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 아니야? 골방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세계 속으로. 예술 작품의 조화로운 구조는
그대로 전 우주의 전이 되어 해석되었고 신플라톤주의에서처럼 창조주에게는 일종의 예술의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통 다른 면에서는 전혀 신비적 경향을 갖고 있지 않던 괴테까지도. 자, 이제 아르놀트 하우저가 직접 괴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전혀 신비적인 경향을 갖고 있지 않던 괴테까지도 미는, 아름다움은 신비스러운 자연적 힘의 현현이다 라고 주장했다. 미학은 기본 학문이 되고 형이상학의 주요 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철학에서 보면 미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철학과 나오신 분의 이야기에 들으면 이 미학이 굉장히 이 독일 철학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따지지 말고, 자, 요 텍스트 한번 보시죠. 지금 괴테가 직접 했다라는 이야기. 미는 신비스러운 자연적 힘의 현현이다. 요걸 가지고 제가 이런 주장이 어디에서 보일까? 베르테르의 슬픔에 요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흐르는 여울가에 무성한 풀밭에 드러누워 대지의 얼굴을 바싹 붙이고 갖가지 풀들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살펴보곤 한다네. 베르테르입니다. 이 조그만 풀 포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세계의 움직임과 새삼 자신의 모습을 본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느님의 존재를 실감하고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에서 떠돌게 하여 보살펴주는 지극히 높고 자유로운 분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네. 베르테르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울과 개울이 흐르는 풀밭에 드러누워서 풀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 이 세계의 움직임이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자, 하느님의 존재? 신이 곧 형이상학적 존재잖아요. 그들의 이게 숨결처럼 내게 실감된다. 나는 이걸 느낀다. 이게 지금 아르놀트 하우저가 지금 괴테가 미는 신비스러운 자연적 힘의 현현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자연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으면 간혹 이렇게 정신이 저 멀리로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만약에 이걸 느낄 수 있다면 난 이걸 보고 하나도 이상 안 했는데 하면 그분은 나는 관념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난 독일 철학 별로 안 어려운데 형이상학 익숙해. 재밌죠? 자, 스트로문트 드랑 피리어드 질풍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한 100번도 한 것 같은데 질풍노도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일어난 문학운동 한 20년 동안 이게 이후에 일어날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운동이다. 자, 여기도 위키피디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해명될 수 있는 거로 생각했다면 계몽주의 당연히 과학주의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질풍노도는 이와 반대로 세계를 근본적으로 불가해한 것, 신비스러운 것, 인간 이성의 관점에서 보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베르테르와 알베르트의 논쟁에서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하우저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놀트 하우저. 당시의 인간적 가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예술적 천재라는 개념만큼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질풍노도의 세계상을 생겨나게 한 동기를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는데 잘 보십시오. 예술적 천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 이 개념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예술가가 괴테입니다. 괴테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그랬죠. 자,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끈 이 예술가들, 작가들은 무엇을 가장 큰 이상으로 삼았는가? 나왔습니다, 답이. 예술적 천재가 되겠다. 이겁니다. 왜? 이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직을 한다든지 뭐 의사나 이런 전문직을 한다든지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예술적 천재가 될 것이야. 이게 베르테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가려고 하는 곳. 베르테르가 가려고 했던 곳은 곧 괴테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이상세계이죠. 파도가 풀어 치는데도 폭풍에 맞서서 나는 모험을 떠날 것인데 어디로 간다? 예술적 천재. 그렇게 보면 괴테는 이 자신의 이상에 도달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보다도 이 사람 똑똑했다. 천재다. 가십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가십이 아니더라도 세계문학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괴테가 빠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빠지죠.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작가가 괴테입니다. 대단하죠. 자, 안개바다의 방랑자. 우리가 이 그림,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 계속 한 10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저 남자가, 저 청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추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르놀트 하우저의 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이 책에 나오는 걸 기반해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 이 청년은 괴테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술적 천재가 되겠다. 아, 이거 멋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독일 이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독일 문학을 읽으면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뭔 헛소리야라고 하다가 또 뭔가 뭐 있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이유였다는 거죠. 자, 베르테르의 슬픔의 텍스트를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설명됩니다. 마치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텍스트처럼 느껴집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마다 물이 넘치고 발하림의 아래쪽 그 그리운 골짜기가 물에 잠겼다는 거야. 밤 11시가 지나자 나는 집을 뛰쳐나왔네. 눈앞에서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네. 바위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까 달빛 속에서 탕류가 소용돌이 쳤네. 밭도 목장도 산 울타리도 온통 물에 뒤덮여 그 넓은 골짜기는 온통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로 변해 있었네. 이윽고
검은 구름 속에 숨었던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자 눈앞에 가로놓인 그 물바다는 섬뜩하리만큼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면서 저 먼 곳을 향해 요란하게 소용돌이치며 울부짖는 것이었네. 나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억제할 길이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네. 야,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마치 본 것처럼, 자, 요 텍스트가 먼저입니다. 베르테리 슬픔이 먼저고, 이 프리드리히가 그렸죠? 이 안개바다의 방랑자가 뒤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화가 이름이 프리드리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 이게 1818인가 이 정도 됩니다. 이 화가가 괴테의 요 텍스트를 보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론입니다. 추리.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 자, 다시 헤르더 아르놀트 하우저, 헷갈리네요. 하우저의 텍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헤르더와 괴테, 실러, 이 사람들이 동일 고전주의 작가들입니다. 고전주의는 뒤늦은 독일의 르네상스라거나 프랑스 고전주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간주되어 왔다. 지금까지. 그들의 성공은 결코 독일 고전주의자들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작품은 프랑스와 영국의 고전주의 작품들처럼 한 번도 민중 속으로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괴테가 가장 비민중적인 시인이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죠. 자, 헤르더와 괴테와 실러가 쓴 텍스트들, 소설과 시들은 민중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파우스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우스트를 일반 대중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신에 저쪽 프랑스, 누구를 예를 들까요? 빅토르 위고, 예, 노트르담의 곱추, 혹은 레미제라블, 이런 텍스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중들의 사랑을 받은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파우스트 아니죠. 읽어봐요. 대체 무슨 소린지 헷갈리기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르놀트 하우저가 누구보다도 괴테가 가장 비민중적인 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극소수의 교양계층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 텍스트 읽는 사람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그의 저작은 지식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읽히지 않았다. 그 자신은 실상 실러가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으로서 동감과 이해와 영향력을 갈고 있지만 그는 되풀이해서 자신의 고독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다. 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괴테 하면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테를 이해하고 그의 텍스트를 읽은 것 같지만 괴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하우저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괴테는 그래서 고독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텍스트마다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처럼 영향력을 대중 속으로 확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내봤자 몇몇 교양인들, 지식인들만 환호했을 뿐 철저하게 소외받았다. 이야기를 지금 하우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인기를 누린 시기는 괴츠 폰 베를리힌겐과,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텍스트고,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발표했던 청년 시절이다. 그가 바이마르로 이주해 공적 활동을 시작한 뒤부터 그는 말하자면 문단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 우리가 독일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점들을 하우저가 너무너무 잘 짚어주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왔죠. 젊은 베르트의 고뇌를 발표했던 청년 시절에는 그나마 괴테가
대중들 속에서 이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 젊은 베르테의 슬픔은 굉장히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지금 하우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을 잡고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고 나는 괴테를 이해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읽어야 되냐? 저 뒤쪽에 있는 작품들. 파우스트 대표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읽거나 아니면 괴테의 시집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괴테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색채론에 대한. 굉장히 인류사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텍스트를 뽑으면 그 텍스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 번역되어 있기는 하던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고 나 괴테 이해했어 이러면 안 된다. 요것도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자, 괴테는 자신의 고립감이 독일 사회의 정신적, 지적 공동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를 이해해주는 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적구나 라고 괴테가 느꼈다라는 거죠. 독일에는 똑똑한 인간들이 없어. 내 텍스트를, 내 글을 읽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자, 1787년 로마에 여행을 갔을 때 방 창가에 기댄 괴테라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괴테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기냐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발표하고 이후에 자신의 문학적인 세계, 이 세계를 설정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뇌할 때입니다. 이때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되고 로마에서 혼자 살면서 로마가 서구 예술의 이 집합체죠. 거기를 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괴테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괴테는 굉장히 문단으로부터 소외되었다. 특히 독자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겁니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읽어보시면 이 당시의 괴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독자들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열광한 뒤에야 비로소 괴테는 독일 문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도 비교적 이제 괴테가 대중들한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읽어야지 하면서 아직도 안 읽었네요. 읽고 괴테 2부를 한번 이어갈 생각인데 텍스트가 길어가지고 근데 뭐 하우저의 이야기 보면 그렇게 어려운 텍스트는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베르테의 고뇌 시절의 혁명적 정열, 기성 질서와 관습적 도덕에 대한 불타는 저항 우리가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저항은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일체의 억압에 대한 반대자였고 정신적 생활 공동체로서 시민계급에 가해진 일체의 불의에 대한 투사였다. 자, 하우저가 굉장히 균형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 마르크스주의 문의 이론인 이 하우저가 부르주아 출신의 또 관념론, 부르주아 관념론을 대표하는 이 괴테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저항의식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지는 연대로서 확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저항한 투사로서 이 작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우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괴테는 존경받는 시민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라는 자의식이 매우 강해서 예술적 천재, 예술에서나 실생활에서나 일체의 극단적인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또 예술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인 특징들, 즉
견실하지 못하고 혼돈스럽고 병적인 점에 대해 특별한 혐오감을 느꼈다. 굉장히 흥미로운 텍스트 문장입니다. 재밌고 뭐가 재밌냐 이러지 마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괴테는 예술을 하는데 예술적 천재로 가는데 어떤 방향을 선택했느냐. 극단적인 걸 일단 피하고 견실함을 툭 추구했다. 총체적인 것. 이 총체성은 독일 관념론 이게 이제 마르크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저항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르크스도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질서적인 거잖아요. 이걸 떠올려 보십시오. 이 텍스트에서 혼돈스럽고 병적인 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집착하는 것을 괴테는 혐오했다. 이 이야기인데 혼돈스럽고 병적인 것에 집착한 예술가들을 떠올리시면 이 텍스트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집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독일적인 게 아니고 프랑스적인 것이죠. 그는 남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평범한 시민의 생활을, 때로는 소시민의 생활 방식을 취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19세기적 근대 예술가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었다. 예술가인데도 불구하고 소시민적인, 부르주아적인 생활 방식을 다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괴테 이후에 나왔죠. 랭보, 보들레르, 말라름. 보들레르는 앞인가? 약간 헷갈리네요. 뒷사람입니다. 19세기니까. 그죠? 이건 괴테는 18세기니까. 이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보들레르 시집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악의 꽃, 랭보, 지옥에서의 한참, 말라름의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에 자, 제가 시집 이름만 들려줘도 알겠지만 이들 시인들은 혼돈스럽고 병적인 것을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악취, 비도덕적인 이런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인들입니다. 이걸 괴테는 혐오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시민적인 삶을 건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술가들도.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괴테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여성 편력이라는 걸 보면 뭐 랭보나 보들레르에 뒤지지 않죠. 랭보는 동성애자이기도 했지만 괴테가 나이 80 가까이 되어서 그 17살 아가씨와 사랑했던 거 이런 너무 유명한 사건들이잖아요. 10대 소녀. 별로 그렇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재밌는 텍스트입니다. 자, 너무 많이 시간 드렸는데 자,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시간 했네요.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문학. 우리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영상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영국도 하고 지금 독일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고. 이게 바로 세계문학이죠. 이런 개념들 이걸 한번 보시죠. 하우저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계문학의 이론과 실제는 세계 무역의 목적과 방법에 의해 조건 지어진 문명의 산물이다. 자, 세계문학의 이론이라는 것은 세계 무역이라는 개념, 경제적 관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 되었다. 그러면 19세기에 일어나는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이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 같이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 정신적 상품의 교환을 무역과 비교했던 괴테의 발언 자체가 그런 상관관계를 암시하고 있고 또 이 개념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하는가를 보여준다. 괴테는 정신적 상품의 교환을 무역과 비교했다고 합니다. 나라들 사이에 상품이 오가듯이 이 정신적인 것도 오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괴테가 이 무역을, 정신의 무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무역상이죠. 괴테의 특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일본어에서 왔다고 제가 그랬죠. 일본어 발음.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이 텍스트가 이 소설이라는 텍스트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일본에 수입되었다라는 거죠. 일본에 수입되었던 이 상품이 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근대 지식인들에게도 이 상품이 배달이 됩니다. 지금 이 텍스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요 부분만 제가 이제 쫓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걸 괴테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했다. 하우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괴테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대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 세계문학에 가장 적게 기여한 독일인들이 세계문학의 의미를 최초로 파악하고 그 이념을 처음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동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읽으면서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인들은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문학적인 성취가 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 같은 천재가 드러나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우리는 세계문학이라는 개념 속에서 괴테를 읽고 토마스 만을 읽고 뭐 헤르만 헤세를 읽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 작가들은 많이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작가들이잖아요. 이 개념을 독일인들이 해냈다. 어쩌면 모더니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과 관련해서 현대 세계의 유럽의 변화를 보면 독일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EU라는 큰 틀 속에 묻혀 있고 사실 영국도 있다가 브렉시트를 통해서 빠져나갔죠. 영국도 참 벨락이 납니다. 같이 있어야지. 이 EU의 관점, 이 EU라는 이상주의, 이거는 서구 지식인들이 꿈꾸는 아주 큰 정치적 이상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이상주의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진짜 많이 했네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대신 읽어주는 걸로 들어왔다가 이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랐을 텐데 오늘은 좀 어려웠습니다. 인정.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좀 더 재밌게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어렵게 이런 추리를 해봤습니다. 제 추리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수만 가지로 놓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해석은 자신의 몫이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재밌는 해석, 아르놀트 하우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은 굉장히 또 특이하고 재밌다.
이걸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영상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또 4부 4부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4부 5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 1편 젊은 베르트의 슬픔 3부였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